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의 주가 상승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연초 대비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빅테크는 어디일까요? AI로 시장을 장식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연초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다른 빅테크 회사들도 비슷한 상승률이었죠. 23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빅테크는 아마존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최근 이슈가 되는 AI와 큰 관련도 없을 것 같은 이 회사가 연초 대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상승한 걸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월 아마존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저평가된 빅테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가장 수혜주는 누가 뭐라 해도 아마존이었습니다. 락다운으로 사회는 봉쇄됐고 비대면이 생활화됐고 미국의 1위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수혜를 받는 건 당연했습니다. 아마존은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고와 인력에 막대한 투자를 했죠. 최근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회사도 바로 아마존일 겁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고객의 구매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시기 최대 호황을 맞았던 아마존은 인프라 투자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었고 수많은 인력을 신규 채용했었습니다. 급증하는 매출을 바탕으로 각종 신산업에 투자를 했죠.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인플레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당연히 미국 이커머스 점유율 60%에 육박하는 아마존의 타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22년 아마존의 실적도 좋지가 않았죠. 아마존의 비대해진 외형에 따라 증가한 비용은 회사의 역풍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시기 신고가를 찍었던 아마존 주가는 23년 초에 반토막이 났었고 12개월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PSR이 2배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죠. 23년 아마존의 경영 방침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쌓여온 비효율적인 부분을 재배치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시기를 겪으면서 아마존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고 사업을 재정비한다면 매출 단위당 끌어올릴 수 있는 이익의 숫자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용 구조에 손을 대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기본적인 리테일 소비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빅테크 중에서 아마존이 가장 큰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워낙 매출액이 큰 기업이다 보니 비용 효율화와 제품 원가율을 조금만 개선하더라도 마진율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2년 실적 부진은 20년과 21년 코로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매출 급증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문제였지 팬데멘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던 거죠. 전자상거래 시장의 장기적인 외형 성장도 22년 기점으로 꺾인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연간 10% 이상 성장 중이니까요. 그럼 아마존의 실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3년 3분기 순 매출은 22년 3분기 1271억 달러에 비해서 13% 증가한 143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2년 3분기 25억 달러에 비해 23년 3분기는 112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을 5배나 끌어올렸죠. 비용 통제를 통해 매출 단위당 증가되는 금액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빠르게 증가한 거죠. 영업현금 흐름은 22년 3분기 397억 달러 대비해서 올해 3분기에는 81% 증가한 71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지난 12개월 동안 유출액에 비해 유입액 214억 달러로 개선되었습니다. 22년 급격히 늘어난 비용에 따라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21억 달러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아마존은 어떻게 1년 만에 급격한 변신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비용 통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혁신에 환호합니다. 주가도 새로운 제품 출시에 등락을 반복하죠. 반면 시장에서 전략적 혁신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혁신 대비해서 주목받지 못합니다. 전략적 혁신은 기존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회사 경영에 새로운 재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비용의 통제도 정해진 자원을 재배치함으로써 전략적 혁신을 이뤄내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애플을 만든 사람은 스티브 잡스일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죠. 시장에 있는 다양한 개발품들을 종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시장성을 단번에 알아볼 정도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팀 쿡이 애플의 새로운 CEO가 되고 애플의 혁신은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가 부렸던 마술 같은 제품적 혁신은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팀 쿡은 전략적 혁신의 대가였습니다. 팀 쿡은 공급망 관리 전문가였죠. 애플에서 근무하며 100개에 이르던 부품 공급 회사를 20개로 줄여버리고 생산 공장을 가깝게 재배치했으며 재고를 기존의 70일에서 10일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했고 애플이 높은 마진을 확보하는 데 발판이 되었죠. 이런 작업들은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회사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내실을 탄탄하게 닦은 애플은 매년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팀 쿡의 애플이 얼마나 위대한 기업이 되었는지는 주가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팀 쿡이 CEO로 오른 뒤 애플의 시가총액이 10배가량 뛰었기 때문이죠. 2011년 8월 애플의 시가총액은 3,40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3년 아마존이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비용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증가를 이끌어낸 건 비용 통제에서 비롯됐죠. 아마존은 올해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8,000개 이상의 일자리 감축, 오프라인 매장 축소, 창고 확장 중단, 일부 프로젝트 보류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은 코로나 팬데믹이 거치면서 네트워크 확장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UPS 크기의 라스트 마일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이번에 비대해진 사업 분야와 유형자산, 인건비 항목을 전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물류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 왔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단위 전국 주문 네트워크에서 8개 지역으로 통합 처리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배송 단위당 비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지 재고 수준이 더 높고 주문 처리 센터와 배송 스테이션 간의 연결이 최적화된 지역 주문 방식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기 위한 거리가 더 짧고 접촉 횟수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 거리가 짧고 접촉 횟수가 적다는 것은 서비스 비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리가 짧고 접촉 횟수를 줄이면서 고객이 배송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배송 속도는 고객의 만족도와 구매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쿠팡을 보면 알 수 있죠. 쿠팡의 다이 배송 서비스는 더 이상 오프라인 마트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선 제품과 일상 필수품까지도 이커머스 시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아마존도 물류 혁신을 통해 배송 속도를 개선함으로써 소모품과 일상 필수품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아마존은 성장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매출 성장과 이를 통해 창출되는 잉여 현금 흐름으로 새로운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죠. 하지만 최근 급격한 인플레와 경기 변동성은 아마존의 사업을 다시 재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효율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다음은 지난 10년간 아마존의 매출 대비 현금 흐름 비율입니다. 10년간 아마존의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는 대형 유통회사의 특징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통회사는 매출 채권은 빨리 받고 매입 채무는 늦게 줍니다. 소비자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은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고
판매자로부터는 물건이 팔린 뒤 한참 뒤에 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매출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 유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현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23년 3분기 기준 720억 달러의 매입 채무를 가지고 있고 434억 달러의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항목인 매출 채권보다 부채 계정인 매입 채무가 훨씬 많다고 리스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는 아마존의 업종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대형 유통회사는 매출 채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3일 내로 결제되는 질 좋은 채권이고 매입 채무는 매출 채권 결제 후 결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의 차이만큼 아마존은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며 매출액이 커질수록 이 금액은 더 커진다는 거죠. 아마존은 유통을 통해 늘어나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아마존 프라임이 투자했고 지속적인 생태계 확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커진 생태계는 더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었고 성장의 선순환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죠. 많은 성장 기업이 달성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 특히 5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증명해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년 동안 아마존의 영업이익 마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현금 흐름과 유사한 그래프로 변화해 왔죠. 주황색은 월마트, 파란색은 코스트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년간 아마존의 영업이익 마진은 갈수록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최근 4.76%까지 회복했습니다. 22년을 지나면서 월마트와 코스트코 대비해서 영업 마진이 떨어졌지만 23년 급격히 영업 마진을 회복해서 현재 4.76%로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 마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24년 말이나 25년 중반에 다시 6%를 넘어서더라도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존은 5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하는 대형 유통회사입니다. 그리고 분기에 쓰는 비용도 어마무시하죠. 비용과 속도를 개선한 아이디어는 수없이 많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존이 과거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제품적 혁신에 집중했다면 이제 내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전략적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에 대한 성과를 증명하고 있죠. 24년 아마존의 전략적 혁신이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